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준호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군수 자원 쪽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거대 담론을 연구하시는 이 연구소에서 저를 불러서 들을 얘기가 무엇일까를 처음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한 것은 어, 이 전체적으로 전쟁 지속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되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과 함께 실 데이터, 현상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잘 전달을 드려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목차는 이렇고요. 책자와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쟁 지속 능력을 얘기하려면 결국 우리 전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이냐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시작이 되죠. 근데 지금 2020년 이후에 시작된 전쟁들이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쪽도 전쟁을 결정적으로 끝낼 그러한 힘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외교와 정치의 영역에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비축 물자라든가 자원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약간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전쟁 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좁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을 보면 이것으로 전쟁이 잘 종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모자란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쟁 지속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군수라는 영역입니다. 모든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쟁은 전략가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군수가 없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방군수의 형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오른쪽에는 어떤 전투 부대들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 군 조직이 여러 방면에서 힘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형상을 의미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국방군수 조직의 그 전군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이 군수의 인력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이 대북 우위의 전쟁 지속력 활용 극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지속력 당연히 왜 중요한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것만은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언제나 전쟁은 첨단 전력으로 맞붙어서 승패가 결정난다고 약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은 그러한 전역이 있지만 전역은 점점 뒤로 갈수록 고착이 됩니다. 기간적으로 뒤로 갈수록. 그리고 기간적으로 최초에는 총력전 형태로 모든 자원들을 아낌없이 쏟아붓지만 어느 순간은 점점 그것이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전시에 군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100%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뭐냐, 뭐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지속 능력의 우리 군에서의 정의는 다양한 이 용어나 법령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쟁 지속 능력을 8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 탄약, 유류, 장비, 수송, 의무 시설, 그리고 동원. 조금 섞여 있는데 제가 조금 임의로 좀 재배치를 해봤고요. 이런 것들은 현재 합참에서 우리 군의 현 시점에서 전쟁 수행 능력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군의 보유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실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장비, 탄약, 유류, 수송 요 4가지는 전투 준비 태세로서 즉시 지원한 형태가 어느 정도의 준비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는 이 시트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대상 물품은 유류, 탄약, 식량에 대해서 남북 비교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비축량은 평균적으로는 전시 30에서 40일 분량입니다. 그러나 북한 비축량은 그것보다 약간 많은 정도도 있고 약간 적은 정도 있습니다. 총량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일수 차이는 한 10일,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양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작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지속 일수를 가져갈 것이냐로 판단을 해보면은 그 어떤 차이는 조금 우열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가 과연 전쟁 지속력의 우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군수품의 수송 속도를 현재 평시와 또 전시가 됐을 때를 상상을 해보자면 현재도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빨라졌고 전국 어디든 2일 내지 3일, 정말 늦으면 3일까지 내에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북한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어떤 그 전력을 유사시에 국토의 곳곳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적인 능력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우측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특히 육군에서는 전시 군수 기동화라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량적 평가 외에 운영 속도, 장비 능력, 효율성 등 정성적인 평가 요소를 고려해서 전쟁 지속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전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접전 환경 군수입니다. 미군이 중국을 대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시어터에 언제든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부 전략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부터 미군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컨테스티드 인바이러먼트 하에 로지스틱스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과 그 이스라엘 하마스전을 보자면 제가 다양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모든 것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전쟁 의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 의지가 사실 이게 굉장히 무형적이고 그냥 정신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랜드 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투여를 했고 그 결과 국가, 국민, 병력의 전쟁 수행 의지나 전쟁의 당위성, 전쟁이 길어진 기간, 또 종교의 여부, 국민이 동일한 여부,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부패했는가의 여부들로 그것들을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나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러한 신뢰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정치 체제가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릇된 전쟁 의지를 지속해서 가져나갈 수 있는 또 그런 힘도 있다는 것으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기존에 많이 나왔던 여러 영역들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봤을 때 저희 이제 카이다에서 연구를 하면서 기존에 정량적, 정성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정량적인 것들은 그대로 두고 정성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서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으로 나누고자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들은 사실은 누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잠깐만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수준의 전쟁 지속 능력이라고 하게 되면 특징적인 부분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국제 정치라든가 뉴클리어 웨폰이라든가 외부의 요소로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략적 수준이 될 것이고요. 또한 산업 능력이나 수십 년간 소요된 우리 군의 어떤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전력들의 방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조 달러를 투입하더라도 내일 당장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의 기반이 갖춰진 것들도 역시 전략적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쟁 의지 같은 비군사적 잠재적인 요소들도 전략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전적 수준을 넣어봤는데요. 이것은 평시 민군 협력이나 전시 평시 공통 영역의 결정 요소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시 영역들을 일반적으로 전쟁 지속 능력으로 봅니다. 그러나 평시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 민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들, 하지만 유사시에 그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작전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봤고요. 그 외에 중장기 기간 지속된 전력보다는 좀 더 우리 군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군수부대 편성률이라든가 국방혁신 기조 등은 우리 군내에서 결정할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전적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축량이라든가 소요 대비 공급 능력이라든가 하는 현 시점의 즉시 전력은 아니지만 바로 끌어쓸 수 있는 것도 잠재적인 군사적 요소로서 작전적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전술적 수준입니다. 현대전의 전운을 반영하여 위성통신, 드론, 상호운용성, 보급 수송 능력 등 전시 영역의 군사력 결정 요소와 그 전쟁 지속 능력 요소들을 전술적 수준의 전쟁 지속 능력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군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판단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좀 비문성이 있어서 비공개성이 있어서 좀 가려놓았습니다만, 이 전쟁 지속 능력에 그렇다면 대북 우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과 지속일수를 100 정도로 한번 100%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럼 북한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역시 퍼센티지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냐면, 식량의 경우에는 보유량이 우리가 100이라면 북한은 약 80 정도가 되고요. 유류는 우리가 100이라면 북한은 한 7 정도가 됩니다. 탄약은 우리가 100이라면 북한은 약 130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지속일수로 따져보면 식량의 경우에는 우리의 75% 정도이고 유류의 경우에는 의외로 높습니다. 유류를 사용하는 전력이 많지 않아서 또는 그들이 소요가 다르기 때문일 텐데 65% 정도가 됩니다. 탄약의 경우에는 한 우리의 2배 지속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사실 이제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 같은 것들로 나눠놨는데요. 큰 부분만 보자면 병력적인 요소는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유리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변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 뉴클리어 웨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의지의 어떤 잠재력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예를 보면 이 뉴클리어 웨폰을 가지고 있을 때의 문제가 참 뉴클리어 웨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그냥 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유리함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북 우위 요소는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대북 열세 요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많이 적어놨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 계신 정책 결정자들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낮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군 업무에 종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군수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전쟁 물자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수송을 해주고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군수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군수 인력이 점점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에 예상에 따르면 최소 0.8만에서 최대 2.4만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예비역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어떤 부분을 발전할 시킬 것이냐,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전쟁 지속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순위는 1, 2, 3번은 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만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미리 10년, 20년 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육군의 측면에서 한 4가지 정도 무엇을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무인 복합입니다. 우리의 첨단 능력이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사용하면 전시에 충분한 비대칭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약간 후방 영역인데, 후방 영역은 지능화라든가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하여서 지능화나 스마트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도입되는 시범 사업 같은 아주 간략하고 간단한 보완적인 부분을 빠르게 그런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요새 많이 나오는 그 AI가 특히 이 온 디바이스 AI와 함께 많은 부분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보안이라는 측면을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노력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존 군수부대의 정예화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 군수부대 구성비를 미군과 비교하면 굉장히 2배 내지 3배 이상 비율이 낮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급히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LS 트럭이라든가 모듈러 저장렉이나 야전 에너지 공급 장치 같은 실제로 전시에서 기동하고 물건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